오늘은 우리가 반건우 박사님을 모시고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삶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아주 멋진 삶을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듣는 날입니다. 우리 그 공지에도 보셨다시피 이게 반건우 박사님은 이 부경대학교 겸임교수직을 역임하셨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논문으로는 여기에 잘 보이시다시피 어떤 그 청소년과 관련된 논문들이 참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청소년 수련 활동의 어떤 인식과 활성화 방안 등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그리고 반건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정말 멋진 비전 리더십이라는 그런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늦은 저녁 저와 함께 이 시간이 꼭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고, 여러분들은 피교육생이 아니라 인생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본 강의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엄청나게 금은보화라든지 훌륭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필요치 않으면 물을 마시라든지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감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학창 시절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어땠을까요? 공감이 잘 안 됐다, 그죠? 공감이 되지 않으면서, 아, 그거만큼 힘든 게 없는데 라는 말을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유명한 여행 작가가 예전에 했던 말을 제가 잠시 인용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 토론과 주입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강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전과 리더, 그리고 리더십, 함께 세 가지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생소하죠? 많이 사용되는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리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직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엄청나게 많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그죠? 왜? 그냥 스쳐가듯이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얼마만큼의 큰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은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잘 보입니다. 템플릿 목차는, 네네네. 다음과 같습니다. 뭐 비전이란 것들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리더십, 그 다음에 리더십의 유형, 리더십의 비전 리더십 유형, 올바른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것보다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비전이었고, 이런 것들이 리더였고,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었고, 이런 것들을 합쳤더니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연상해 가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전입니다. 용어상으로 비전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10년에서 30년 안의 미래의 생생하고 거대한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일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후를 생각하고 30년 후를 생각하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 자녀들은 이런 비전이란 부분을 조금 상기시키면서 교육을 해보면 참 의미 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뭐 짐 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보이는 게 눈에 선한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무엇을 먹지? 내일 무엇을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근데 실천이 되나요? 잘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혹은 나와 함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뜻대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 그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명확한 미래. 불투명하죠.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명확한 미래를 가져라, 뚜렷한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진두지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성공하고 이겨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맹목적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과연 의미가 있게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란 이 비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공감하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를 거쳐서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먹고 자고 입고 내 가족들을 건사시키고 해야 될 거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밖에 없었어요. 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교사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실은 저는 고등학교 교사는 아니고 그런 활동을 교사로서 역할을 어, 잠시 잠깐 동안 했었고 현재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학생들 진로와 창의 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확신이 나게 생기더라고요. 아, 내 미래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보인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서야 내 꿈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 비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멋진 야구 선수가 나왔죠? 멋진 야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혹시 뭐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선수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선수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고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입니다. 일본에서 1994년도에 태어났죠. 아주 어립니다. 어립니다. 이와타 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태어났고요. 뭔가 부유하거나 그러지도 않은 현재도 그의 부모들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 자기가 다니는 아주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현재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친구를 언급을 했냐면 아마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하죠. 이 야구 선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도 그럽니다. WBC라고 하는 세계적인 야구 경기에서 참가했던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여러 선수들이 하나같이 지목을 합니다.
왜 일본을 이기지 못했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선수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길 수가 없었다. 야구에 있어서는 천부적인 신이다. 20년 가까이 운동을 했던 그런 기라성 같은 운동선수들조차도 이 선수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완벽하다는 단어를 연신난발하죠. 그럼 이 어린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이 야구 선수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만다라트라고 하는 법을 실천을 합니다. 15살 때, 15살 때 무렵에 이 만다라트라고 하는 이 그램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꿈을 설계를 하기 시작해요. 꿈을 설계합니다. 3년 후에는 내가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4년 후에는 뭐가 되어 있을 때, 5년 후에는 뭐가 되어 있을 때, 6년 후에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기 꿈을 설계를 합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야구 선수죠. 표의 가장 핵심 부분은 뭐가 있냐면 8개 구단 드래프트에서 1순위 최고로 먼저 선정이 된다. 그 최고로 선정이 된다는 것은 일본 야구사의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가 갖추어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몸을 만들어야 되고, 멘탈을 키워야 되고, 인간성을 키워야 되고, 운을 가져야 되고, 변화구에 강해야 되고, 스피드는 160 이상을 해야 되고, 구위는 정확해야 되고, 제구도 정확해야 된다. 이런 세세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죠? 15살 때 세운 겁니다. 15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번만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5년 후에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가 많죠. 나 이거 하고 싶어. 죄송한 얘기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1년에 가장 많이 다짐하는 다이어트. 항상 인생의 숙제죠. 다이어트.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거야라고 막연하게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블럭을 가지고 하나씩 이루어져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몸을 만들고 멘탈을 키우고 그 안에 또 블럭을 쌓아서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구 선수가 10년 후에 이 목표를 달성을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양인들이 가질 수 있는 외향은 서양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부모님이 물려주신 특히나 일본 사람들은 작고 왜소합니다. 그죠? 아주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 누가 외국 선수고 누가 동양 선수인지 비교가 되나요? 그죠?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유연성을 키우고 스태미나를 키우고 130kg, 90kg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한 이 구체적인 수치를 이 친구는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 1위가 아닌 전 세계 1위 연봉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선수는 10년 동안 약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9,240억, 광고료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1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1조. 26, 27 남짓한 청년이 가진 실천에 대한 결과입니다. 비전은 다른 게 없습니다. 꿈을 꾸냐예요. 그 꿈이 조금 더 선명해지냐는 거거든요. 무엇을 할 때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내가 오늘 300보를 걸어야 되겠다. 우리 만보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나 오늘 만보 걸어야지. 여러분들 실천하시냐 이거예요.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언제까지? 3일 동안. 그 마의 3일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 실천 잘 안 지켜지죠. 왜?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자, 비전이라는 부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참고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자, 학자들은 여러 많은 정의를 내놓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많은 정의를 내놓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연도별로 조금 조사를 했어요. 연도별로 조금 조사를 했는데 조금 처음에는 좀 추상적입니다. 리더십은 조직의 일상적인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78년에는 개인이 부하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끌어들이며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기타의 자원을 동원할 때 발휘된다. 19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목표를 성취하도록 조직화된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쭉 해 나가요. 그럼 뒤에 보실까요? 199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추상적이에요. 이게 뭐가 리더십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이런 것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일 마지막 9번에 보시면 2000년도 밀레니엄에 다가올 때 뭐라고 하냐면 리더십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리더십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여 타인이 조직의 효과성과 성과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건가요? 아니겠죠. 나로 인해 누군가의 구성원이 변화를 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기업이나 학교, 가정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근현대에 와서의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예전에는, 내가 하는 게, 내가 해서, 야, 나를 따르라! 하면 그게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그게 리더십이라고 했거든요. 왜? 내가 옳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옳아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오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죠. 저도 실수합니다. 가장으로서 실수하고요. 회사에서 실수하고요. 동기, 친구들, 교우 관계에서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억지 부리죠. 내 말이 맞아. 특히 어디에서? 가정에서. 아빠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야지. 아빠가 들어야지. 공감되시죠?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올 겁니다. 내가 이랬었구나. 나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판단하시게 될 거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소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러면 리더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더십의 유형이란 것들이 있어요. 리더십의 유형이란 것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만 골랐어요.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만 골랐는데 참여형 리더, 독재적 리더, 거래적 리더라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뭐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라든지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라든지 거래적 리더십의 우리 기업인 어, 한 분을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딱 떠올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인상에서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떠올리는 것들.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언뜻 떠올랐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처칠 같은 경우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상입니다. 그죠? 이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 항상 토론화했다라는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는 여왕을 모시고 있는 아직도 왕족 국가입니다. 네, 부족 국가, 왕족 국가. 왕이 있는 여왕을 모시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은 나를 따르라거든요. 우리도 왕이라는 사람들을 모시고 왔잖아요. 모시고 아주 근대까지도 그렇게 왕을 섬기고 살았던 민족으로서 아마 공감은 되실 거예요. 왕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각 관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런 것들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안건들을 내놓고 그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게 방건으로 한 사람이 리더십 나 이런 걸 얘기하려고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벌써 이질감이 생기죠.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하는 요만큼의 마음에 변화를 두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제가 이만큼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형 유형들이 근현대에 와서는 각광받는다라는 것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조금 후에 나중에 강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놓습니다. 제가 누군가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 공유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놨으니까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독재적 리더십이 나옵니다. 독재적 리더십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두 번째는 회사. 회사. 세 번째는 교우 관계입니다. 나의 사회생활을 말하는데요. 회사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들 독재적으로 했다가는 뭘 당하죠? 왕따를 당합니다. 네, 그렇죠. 네, 회장께서 잘 맞추셨는데 입으로 분명히 왕따라고 하셨습니다. 왕따라고 잘 알고 계시죠? 왕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곳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앞에 뭐 여러 기라성 같은 이제 어르신들 그다음에 남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조금 찔리실 겁니다. 물론 나는 윈스턴 처칠처럼 우리 가족은 참여적 리더십을 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이끌어 왔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 아내와
아이에게 조금은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맹목적으로 내가 힘듦을 이해해 주길 바라죠. 아이가 공부를 잘해 주길 바라죠. 건강해 주길 바라고 그 아이가 예쁘길 바라고 우리 아이가 키가 크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작고 내 와이프가 작고 유전적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클 수가 없어요. 제 눈이 이렇게 작습니다. 눈을 이렇게 김태희처럼 이쁜 눈을 새순 같은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여름이 되면 너무 불편해. 왜? 왜 불편해? 아빠 때문에 불편해. 왜 불편한데? 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 자식은 딸입니다. 다리에 보면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 다리에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미안하지만 유전입니다. 팔에도 엄청나게 많은 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모를 해야 될까? 초등학교 학생에게 제모를 시켜도 되나? 검색도 해보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그러죠. 야, 넌 피부가 약하니까 하지 마. 야, 너 아토피도 있고 한데 그 피부 해가지고 제모 딱 뜯으면 또 상처 생기고 그럼 또 병원 다녀야 되고 하지 마. 안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아빠 이거 친구들하고 털이 너무 많아 부끄럽고 막 그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나? 그죠?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먼지 같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적인 리더십을 저는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감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래적 리더십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라고 하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과제입니다. 내가 높은 성과를 내야지만이 우리 기업이 많은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고과에 대한 평가를 줘서 성과급이라고 하는 돈을 보너스로 주게 되는 거죠. 그걸 가장 혁신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삼성의 이건희죠. 이건희라는 고 이건희 회장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뭐 기업을 옹호하는 거는 아니고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여러분들 꼭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을 하죠.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 뺏고 다 바꿔.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 그런 말 회의하면서 들으셨죠? 잘하는 놈한테는 성과급 많이 줘. 못하는 놈들한테 못하는 만큼만 해줘.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거래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합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시험 100점 맞으면 100점 맞으면 무엇을 사주겠다. 그런 말 많이 해보셨죠? 너 시험 100점 맞고 달리기 외가 글짓기 상 받아오면 너 데리고 어디 갈래? 너 해줄게. 너 해달라면 해줄게. 이런 거래를 합니다.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아이와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필요에 맞게 이 리더십이란 것들을 발휘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 자,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독재적이고 제가 잘못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또 얼마나 이 또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넘어갔으면
이것만 좀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다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비전이란 것과 비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선명한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계획이 이런 선진적인 리더십과 만납니다. 그죠? 선진적인 리더십과 두 개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계획적이고 효용적으로 목표를 실행해 나가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끝났습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자, 끝내면 안 되겠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환호성을 지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끝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자, 그러면 이 비전 리더십이란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가 미래에 대한 우리가 그죠? 아까 눈에 보이는 10년에서 30년 동안의 그 스토리들을 눈에 그리면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향해 일하도록 영감을 주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아, 야, 그거 좋아. 그거 쓰면 굉장히 좋아. 그거 정말 멋있어. 갑자기 일어나서 나향자님께서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거야. 혁신적인 거야. 창의적인 거야. 변화를 강조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것들을 공감해 나가면서 전달해 주는 게 바로 비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전 리더십에 대한 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론 머스크죠. 미국의 세계 1위 갑부, 세계 1위,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이 친구는 머리는 좋았지만 학창 시절에 대머리로서 아주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괴짜 같은 성격으로 따돌림을 많이 당합니다. 그죠? 좀 특별하지, 공상과학을 좋아했던 그런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질한 아이였습니다. 찌질한 아이. 이 아버지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이 집안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 400, 자산이 약 400조 가량 되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다는 400조. 빌 게이츠가 우리가 가장 돈이 많은 남자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뭐 애플을 만든 그런 뭐 기업들 다 제치고 지금은 이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벌게 됐을까? 바로 꿈을 꾸는 겁니다. 꿈. 이 사람이 꿈꾸는 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주를 탐사한다고 합니다. 우주를 탐사한대. 공상과학 영화처럼 우주를 탐사하면서 외계인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휴대폰이란 게 있었어요. 예전에. 휴대폰 따르릉 전화.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남자친구가 계셨을 겁니다. 회장님도 예전에 두 분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으셨죠. 자, 그 남자친구와 통화하기 위해서 나 몇 시까지 들어갈 테니까 너 집에 가서 꼭 나 전화 기다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죠? 저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저는 삐삐 세대입니다. 빠리빠리
뭐, 뭐, 486, 48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숫자로서 응용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시대가 저희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휴대폰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은 강의도 보고요. 영화도 보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영상통화도 하고요. 남자친구와도 통화를 합니다. 여자친구하고도 얼굴 볼 수가 있고.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아들한테도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안녕. 엄마 아빠는 잘 먹고 잘 있어. 너는 고생하고 있지? 아우 더워 죽겠는데 고생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상상이라 했냐 이 말이에요. 상상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우주를 탐사하면서 외계인들 만나겠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미사일 로켓을 쏴서 다시 로켓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켓이 다시 지상으로 그 로켓이 돌아오는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성공을 해버립니다. 스페이스 X라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뭐 만들었죠? 전기차 테슬라를 만듭니다. 우리는 경유를 써야 되고 우리는 휘발유를 써야 되는데 전기가 웬 말이야. 전기가 웬 말이야. 전기로 살 쓴다고 배터리를 만든다고 말이 안 돼. 세상은 전부 다 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바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전기로 차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잘 보십시오.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졌을까요? 꿈꾸지 않았다면 이루어졌냐 이 말. 이런 추상적이지만 하지만 분명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누구를 혼자 비행기 만듭니까? 로켓 만듭니까? 혼자 테슬라 차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누구에게?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동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면서 나와 함께 가보지 않을래? 내가 너한테 월급 많이 줄게. 테슬라 연봉이 엄청납니다. 스페이스X 근무한 사람들 돈 많이 받아요. 내가 너하고 너희들이 나하고 이렇게 의견을 공유해주면 나 너한테 월급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가요 안 가요? 가야 되겠죠. 미래지향적이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꿈꾸는 게 뭐다? 화성 식민지화입니다. 화성에다가 지구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화성에다가 지구 같은 식민지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조금 더 살아봐야 되겠죠. 살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 그 회장님과 간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70년은 더 사셔야 돼요. 70년은 조금 더 사시고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네. 70년 동안 사셔야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좋은 강의 많이 들으시고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양자님은 또 나가셨어요. 어디를 계속 저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향자님 잘 듣고 계시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나눴던 세 가지 또 오셨습니다. 자, 세 가지의 유형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전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리스마,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번트 용어가 어렵죠. 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은 없어요. 카리스마, 칼 있어나? 칼 없어요. 하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모든 걸 책임진다라는 리더예요. 실패하던 성공하던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는 살 것이요. 나를 저버리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성 이수신 장군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죠. 얼마나 카리스마 있습니까? 좁쌀만한 쌀한톨 훔쳐갔어요.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병사가. 그런데 곤장을 몇 대를 때립니다. 100대를 때립니다. 왜? 조그마한 좁쌀 하나가 10개가 되고 그 한 사람이 10개를 가져가면 또 다른 10사람이 10개를 가져가게 되면 곡간이 동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카리스마라는 리더십 이해되셨죠? 제가 집에서 그렇습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 믿어라. 그럼 우리는 살 것이요. 나를 믿지 않은 여러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가장들은 아마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책임감과 무게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감하시죠? 자,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요. 자,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좀 뭐랄까 나 이렇게 할게.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게. 너희도 좀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야, 왜너말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지는 않죠.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막 비방을 하거나 막 공중도덕을 어기거나 또 기업에 있어서 남의 거를 카피하거나 또 남을 비방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걔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 그랬어? 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어. 근데 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네 말도 이해가 가는데 나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길가에 떨어진 화장지가 있어요. 너 이거 주워.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야, 주워. 날 따라 주워. 라고 하겠지만 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슬그머니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곁눈질로 그 친구를 봐요. 그 친구를 봐. 봤지? 따라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변혁적이라는 것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무언가 소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조언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전달을 해줘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재석과 초등학생 2명이 나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재석이 이 연예인 이름 얘기해도 되죠? 예, 예, 그 정도는 되죠. 자,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잔소리할 때 어때? 애들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짜증나요. 짜증나요. 하하. 요즘 초등학생 그렇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모 연예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친구가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 짜증이 나는데 어른이 그러면 짜증이 나는데 친구가 너한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잖아. 조언을 해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더 짜증나요. 그거는 더 짜증난다.
친구가 조언해 주는 건 더 짜증나고 엄마가 조언해 주는 충고해 주고 하는 거는 짜증이 나는데 친구가 조언해 주는 건 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선의에서 하는 그 모든 충고와 조언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은 뭐가 수반이 돼야 된다? 무조건 완벽한 도덕성과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이 그 신뢰감과 상호 존중이 육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주 이해가 쏙쏙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요. 저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리더예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후자입니다. 배려라고 하죠. 배려. 봉사, 배려 뭐 이런 것들이죠. 배려를 우선시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 직업군으로 따져보면 뭐가 많을까요? 종교인이 대단히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대단히 많아요. 스님들 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다 내려놓고 불자여 하나님,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들은 목사님, 신부님, 거기 안에 들은 고해성사 들으면서 그래 내 죄를 사하노라. 그 죄를 다 제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 종교인들이 나보다는 남들이 먼저다 나는. 그래서 이런 서번트식 리더는 가만히 보면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줍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성공들을 거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이야기 속에서 변혁적 리더십들이 생성되게 되더라요. 다 연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하고는 하나도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건 학문적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있더라고요.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변혁적이라든지 어? 서번트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잘된 그 친구가 바로 이런 성향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저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야, 내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얘기하고 재밌지? 재미없어? 그럼 딴 거 해줄게. 얘기해요. 근데 또 재미없대. 그럼 웃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웃을 때까지 이렇게 나향자 선생님이 웃었어요. 웃으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얘기하면 웃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계속 언급을 해주셔서 죄송한데 제 일면에 딱 이렇게 나와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둘이 1대1로 수업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요. 아, 그래서 결론은 이 서번트적이든 카리스마적이든 뭐 다양한 이런 변혁적이든 간에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상황에 맞게. 정답을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유형들을 보면 잘 보세요. 서번트. 그죠? 좀 이제 동감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종교인. 무력은 안 돼. 말로써 해야 돼.
나를 한 대 때려. 근데 난 너를 안 때릴 거야. 날 2대 때려. 근데 난 너를 안 때릴 거야. 100대 때려. 100대 때려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했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죠? 비폭력을 주장했던 간디죠. 그래서 이 사람의 희생 정신이 지금의 인도를 이끌어가는 세계 제3대 대국으로 만든 비폭력 정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언론인, 방송인이죠. 이분에서 뭔가가 커다란 변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고요. 전략적 리더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적으로 무언가, 굉장히 기업인들이 많다라고 그랬죠. 기업인들로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내고, 또 이거를 통해서 아까 연결되었던 삼성의 이건희 같은 사람의 회장의 이런 리더십이 전부 다 연결돼서 내려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사람은 역시나 배워야 되고 이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려고 해야지 조금 더 윤택하고 달라진 인생을 산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나 잘났어. 나 굉장히 잘났어. 나 잘해. 이런 자만심에 빠질 때도 많았고요. 또 강의를 하다가 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반응이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중학교 2학년 애들, 남학생들한테 가면은 제가 죽사발을 쓰고 옵니다. 이런 말씀 쓰면 안 되는데. 박살이 나고 와요. 아무리 떠들어 봐라. 아무리 즐거운 얘기를 해도 걔들은 웃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웃어요? 여자 중학생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웃습니다. 여자 중학생. 요만한 거 얘기를 했는데도 그저 좋다고 웃어요. 동물입니다, 동물.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우리 기라성 같은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조금이나마 저희 강의를 듣고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나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좀 되어봐야 되겠다. 난 앞으로 70년 더 살아야 되니까. 변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씩 스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헤어져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리더란 어떤 리더가 올바른 리더인가? 비전이 있는 사람의 다양한 특성에서 의사소통은 팀이 공유 비전을 달성하도록 영감을 주고, 뭔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추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막토막 내서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회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또 회사에 가게 되면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동기 개원들도 있어요. 제가 언제 어느 자리에 가서 나는 꼭 회장이 돼서 혹은 사장이 돼야지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되십니까? 리더는 자리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끝으로 이 가장 올바른 리더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금 3가지만 기억해둬라. 첫 번째가 뭐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알아라. 너무 허황되게 나는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말아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에서 인정을 하고 그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라.
그래야지만이 누가 온다?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존하려고 한다. 정직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직원들의 피드백을 들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된다. 또한 직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가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친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라. 듣고 뭐 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라. 충고하지 마. 충고하면 뭐다? 짜증나. 조언하지 마. 더 짜증나. 이해되셨죠? 충고보다는 그 친구들은 들어주는 걸 원할지 모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많이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변화된 환경에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또다시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조금 더 완성된 리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열거를 해놨는데 지시를 할 때는 공감을 가질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어떻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해라. 추상적으로 나 이거 한대 이래가지고 이런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좀 해주면 안 되겠니가 핵심인데 이래가지고 야 우리 팀장 있잖아 이래가지고 이런데 해주면 안 되겠니 빠지고요. 이래가지고가 그게 또 옆으로 부서로 가고요. 또 옆으로 부서로 가고요. 말들을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전달할 때는 뭐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단계적인 매력적인 그림을 그려줘라. 너 이거 했을 때 이런 멋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 그걸 누구한테 해라?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꼭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물론 장성하셨겠지만 장성하신 분들도 앞으로 100세를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전달해 드려라. 또 거짓되지 말아라. 무언가를 전달할 때는 야 걔는 그런데 너는 이것보다 훨씬 잘해. 실상 걔랑 여러분들과 차이는 없다. 모든 걸 이야기할 때는 투명하게 이야기하라. 또한 모범이 되어라.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게 되면 요즘은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너 혼자 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죠? 함께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에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 목표를 설정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영혼화시켜야 돼요. 그게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어라. 누구에게? 우리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나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다양한 미스메디어를 활용해서 전달해 주어라. 그게 바로 비전을 가진 리더의 참된 올바른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걸 어디에서 써야 된다? 지금 여기 강의에서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학교에서 반드시 실천해 보라 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가급적이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식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 봤습니다.